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전해진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침묵 속에 갇힌 수많은 우리 동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2월 14일 오후 3시 평양 지하 27m 설계실 컴퓨터 화면에 7개의 좌표가 떴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첫 번째 좌표를 클릭했습니다. 서울 은평구 초등학교 급식실 지하 1.8m. 두 번째 좌표 서울 종로구 경로당 지하 2.1m.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지하철역, 재래시장, 병원 모두 민간인 시설이었습니다. 저는 북한 최고의 땅굴 설계자였습니다. 20년간 땅속에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이 누구를 향하는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제 딸 또래 아이들, 제 어머니 또래 어르신들,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 그날 밤 저는 7번째 좌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죽음의 좌표를 들고 탈북하기로. 제 이름은 박미란입니다. 이것은 저와 두 동료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당시 20살이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지질학과에 다니고 있었죠. 하지만 대학생이라는 신분도 굶주림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배급이 끊긴 지 6달째였습니다. 제 남동생은 당시 14살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동생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몸이었습니다. 굶어 죽은 것입니다. 아버지와 저는 동생을 뒷산에 묻었습니다. 관도 없이 그냥 땅을 파고 묻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미란아, 너라도 살아야 한다. 어떤 일이든 해서 살아남아라. 일주일 후 저는 당의 특별 모집 공고를 받습니다. 지하 군사시설 설계 기술자를 뽑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급 배급이 보장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원했습니다.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1997년 저는 시험에 합격해 모스크바 지질공학연구소로 유학을 갔습니다. 거기서 수진 언니와 영희를 만났습니다. 수진 언니는 평성 이과대학 출신이었고 영희는 평양건설대학을 나왔습니다. 저희는 모스크바에서 3년을 함께 보냈습니다. 북한 최초의 여성 땅굴 설계팀이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때는요. 2000년 평양으로 돌아왔을 때 저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는 기존 땅굴의 보수 작업이었습니다. 1호 땅굴, 2호 땅굴, 3호 땅굴. 저희는 그 땅굴들이 군사 목적이라고 믿었습니다. 전쟁이 나면 사용할 시설이라고요. 20년이 지났습니다. 저희는 북한 최고의 땅굴 설계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지질 구조든 뚫을 수 있었고 어떤 진동도 감지되지 않게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이 무엇을 향하게 될지는 몰랐습니다. 2024년 2월 14일,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김철수 부부장이 설계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동무들, 특급 비밀 프로젝트다. 이 좌표들을 바탕으로 정밀 설계를 진행하라. 그는 봉인된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봉투를 열었을 때 7개의 좌표가 적혀 있었습니다. 위도와 경도만 표시되어 있었죠. 저는 즉시 좌표 변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나만의 지도와 대조했습니다. 첫 번째 좌표가 화면에 떴을 때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좌표 1번, 서울 은평구. 위성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초등학교였습니다. 더 정확히는 초등학교 급식실 바로 아래였습니다. 지하 1.8m 지점. 오차 허용치는 0.15m. 군사시설 설계는 보통 1m에서 2m 정도의 오차를 허용합니다. 하지만 0.15m라니. 이건 정밀 타격을 의미했습니다. 좌표 2번 서울 종로구. 경로당이었습니다. 노인분들이 모이는 곳. 지하 2.1m 지점. 좌표 3번
서울 강남구. 지하철 환승통로 외벽 아래. 지하 3.2m. 출퇴근 시간에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이었습니다. 수진 언니가 좌표 4번을 확인했습니다. 인천 부평구. 재래시장이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하 2.5m. 주말이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장을 보러 오는 곳이었습니다. 좌표 5번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큰 종합병원의 주차장 지하였습니다. 2.8m 지점. 위성사진으로 확인하니 중환자실 건물 바로 아래였습니다. 입원 환자가 3,000명이 넘는다는 정보도 있었습니다. 영희가 좌표 6번을 봤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아파트 단지야. 5,000세대가 사는 대규모 아파트. 지하 주차장 2.3m 아래였습니다. 만약 새벽에 붕괴되면 영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좌표 7번. 이것은 나중에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제 직감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타겟일 거라고요. 저희는 기술자입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숫자와 데이터로 일하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는 지하2과 레이더 데이터를 분석해야 했습니다. 서울의 집안은 대부분 화강암과 편마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단하지만 정밀하게 설계하면 뚫을 수 있습니다. 토질 샘플을 검토했습니다. 각 좌표 지점의 지질 구조를 파악해야 했으니까요. 진동 허용치를 계산했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 0.3Hz 이하여야 지상에서 감지되지 않습니다. 급식실 시간대 분석 자료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까지 약 500명 집중. 경로당 이용 시간도 있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200명. 저는 계산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업적 습관이죠. 만약 이 지점이 붕괴되면 급식실에 있는 500명의 아이들은 더 이상 계산할 수 없었습니다. 제 딸이 떠올랐으니까요. 제 딸 수연이는 당시 19살이었습니다. 평양의학대학 2학년이었죠. 초등학교 때 급식실에서 친구들과 얘기하며 점심 먹는 걸 좋아했습니다. 저는 좌표 1번의 초등학교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급식실에서 웃으며 밥 먹는 아이들의 모습이 상상됐습니다. 제 딸 또래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수진 언니도 비슷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2018년에 남조선 영화를 봤다는 이유로 숙청당했습니다. 혼자 아들을 키우고 있었죠. 17살 준혁이. 언니, 이건. 수진 언니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체제가 이제는. 영희는 좌표 2번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종로구 경로당. 그녀의 어머니는 72살이셨습니다. 평양 낙원구역의 경로당에서 하루를 보내셨죠. 우리 어머니가 계신 그런 곳이. 영희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입 밖으로 아무 말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사무실 곳곳에 감시 카메라가 있었고 보위부 요원들이 언제든 들어올 수 있었으니까요. 저희는 서로의 눈빛만 교환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포, 분노, 그리고 결심.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각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그 좌표들로 가득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수연이가 반겼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배운 게 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수연이는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의학 수업 내용이었죠. 저는 대답을 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만든 설계도가 누군가의 딸을, 누군가의 어머니를, 누군가의 일상을 파괴하는 도구가 되는 거야.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뒤척였습니다. 새벽 2시쯤 되었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사무실 서버에 몰래 접속했습니다. 좌표 7번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좌표가 화면에 떴습니다. 변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남한 지도와 대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아버렸습니다. 좌표 7번이 가리키는 곳을. 이건 설마. 제 손이 떨렸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여의도였습니다. 더 정확히는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바로 아래 3.5m 지점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테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나만의 민주주의 자체를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USB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평양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어둡고 조용한 도시. 불빛도 거의 없는 곳. 이곳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이곳에서 최고의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내일 수진이와 영희에게 말해야 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7좌표의 정체를 알게 되는 순간 저희의 운명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저는 수진 언니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후 3시 대동강변에서. 영희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보냈죠. 저희는 몇 년 전부터 이런 식으로 소통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절대 민감한 이야기를 할 수 없었으니까요. 2월의 대동강은 차가웠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게 오히려 좋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추워서 산책 나온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산책로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3시 정각 수진 언니가 나타났습니다. 우연히 만난 척하며 옆에 앉았죠. 5분 후 영희도 왔습니다. 저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주변을 경계하면서요. 좌표 7번 봤어?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낮췄습니다. 수진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게 진짜라면. 영희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건 전쟁도 아니야. 이건 학살이야. 저희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멀리서 보위부 제복을 입은 사람이 보였거든요. 저희는 일어나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만남으로 충분했습니다. 저희는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왔을 때 수연이가 학교에서 막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오늘은 남조선 초등학생들의 생활에 대해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 저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평소처럼 물었습니다. 남쪽 학교는 급식이 무료래요. 그리고 영양사 선생님들이 아이들 건강을 챙겨준대요. 우리는 배급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수연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바로 그 아이들을 죽이는 도구를 만들고 있구나.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이와 같은 아이들. 급식실에서 친구들과 밥 먹고 웃고 꿈을 키우는 아이들. 그 아이들의 발밑 2미터도 안 되는 곳에 죽음의 선을 긋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1970년대 한국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모스크바 유학 시절 페트로프 교수님이 들려주셨던 이야기였죠. 한국은 전쟁 후 세계 최빈국이었어. 하지만 국민들이 정말 열심히 일했지. 보릿고개를 넘어 쌀밥을 먹게 됐고 지금은 세계 경제 10위권이야. 당시 저는 그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라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위성사진으로 본 서울의 모습, 수많은 불빛들, 큰 건물들. 그게 거짓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아이들을 저희가 죽이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수진 언니의 사정도 비슷했습니다. 며칠 후 저희가 다시 만났을 때 그녀가 털어놨습니다. 2018년 겨울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보위부가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수진 언니의 남편을 끌고 갔죠. 한국 드라마 USB를 봤다는 거였어. 수진 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냥 호기심이었어. 중국에서 넘어온 USB였는데 한번 봤을 뿐이야. 그런데 이웃이 신고했대. 남편은 그날 이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는 소문만 들렸죠.
수진 언니는 혼자 17살 아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준혁이는 이제 반동의 자식이 됐어. 어디를 가든 감시받고 좋은 직장도 못 구해. 그 아이의 미래가 이미 결정돼 버린 거야. 매일 아침 수진 언니는 아들에게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조심해,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해. 절대로 이상한 소리 하지 마. 17살 아이가 그렇게 숨죽이며 살아야 한다니. 언니, 나는 결심했어. 수진 언니가 말했습니다. 내 아들만큼은 자유롭게 살게 해주고 싶어. 숨죽이지 않고 꿈꿀 수 있는 곳에서. 영희의 이야기는 더 가슴 아팠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받는 배급은 한 달에 옥수수 3kg 뿐이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경로당의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추워서 떨고 계실 때마다 가슴이 아파. 영희가 말했습니다. 몇 년 전에 남쪽 경로당 사진을 본 적이 있어. 따뜻하고 식사도 나오고 문화 프로그램도 있더라. 우리 어머니는 그런 곳이 세상에 있다는 것도 모르셔. 영희는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잡을 때마다 생각했답니다. 여기서는 어르신들도 버려진 존재야. 쓸모없다고 여겨지지. 하지만 남쪽은 다르더라. 노인들을 존중하고 복지를 제공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바로 그런 경로당 아래에 폭탄을 설치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우리 셋 모두 1990년대 후반 모스크바에서 만났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1999년 가을 붉은 광장에서 저희는 처음으로 마음 놓고 웃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했거든요. 누가 보고 있을지, 누가 듣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모스크바는 달랐습니다. 서점에 가면 온갖 책들이 있었습니다. 금지된 책도 없었고 검열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카페에 앉아 러시아 학생들이 자유롭게 정치 이야기하는 걸 봤습니다. 정부를 비판하고 대통령을 비웃고 미래를 토론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페트로프 교수님께 물어봤습니다. 교수님,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달라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미란, 자유는 공짜로 주어지지 않아. 누군가 지켜내야 하지. 그리고 그 자유를 지키려면 때로는 큰 용기가 필요해.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남쪽 사람들의 자유를 지킬 수 있다면,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 학교 가고 일터 가고 경로당 가고 일상을 사는 그 자유를 저희가 지킬 수 있다면, 하지만 결심하는 것과 실행하는 것은 달랐습니다. 다음 날 사무실로 돌아갔을 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더 긴장된 공기였죠. 설계실 복도에 새로운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보위부 요원 한 명이 저희 사무실 근처에 배치된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점심시간 김철수 부부장이 저희를 불렀습니다. 동무들, 요즘 기술자들 중에 동요하는 사람들이 있다던데.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혹시 이상한 생각하는 사람 없겠지? 저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부부장 동무. 화장실에서 저희 셋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빛으로 교환했습니다. 시간이 없어. 빨리 결정해야 해. 일주일 안에. 저희는 각자 손을 씻고 나갔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요. 그날 밤 저는 수연이를 재웠습니다. 딸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미안해, 수연아. 엄마가 너를 두고 떠날지도 몰라. 하지만 엄마는 더 많은 수연이들을 구하려고 해. 남쪽에 있는 수백만 명의 딸들을. 눈물이 흘렀지만 저는 닦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2024년 3월 5일 오후 3시. 대동강 유람선 선착장 근처 벤치. 저희 세 사람은 마지막 회의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결단을 내려야 했으니까요. 3호 땅굴을 이용하자.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 언니와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모두 3호 땅굴의 구조를 알고 있었습니다. 1978년에 남쪽에서 발견됐다고 알려진 그 땅굴 말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3호 땅굴은 사실 1975년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이 발견한 것은 일부일 뿐이었죠. 실제로는 미발견 지선이 3개 더 있었습니다. 내가 지질 데이터로 안전 구간을 계산할게. 수진 언니가 말했습니다. 어느 구간이 안반이 안정적인지, 어디서 지하수가 나오는지 다 알아. 영희가 덧붙였습니다. 나는 비상시 추격조를 교란할 폭약을 준비할게. 타이머식으로 여러 개 만들어서 저는 지도를 꺼냈습니다. 손으로 그린 지도였죠. 컴퓨터로 출력하면 흔적이 남으니까요. 여기가 출발점이야. 공식적으로는 지질조사소가 있는 곳이지. 제 손가락이 지도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합류 지점. 지하 20m 옛날 소련 공병대가 남긴 표지석이 있어. GPS 좌표는? 영희가 물었습니다. 저는 종이에 적힌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출구는 휴전선 남쪽 3.2km.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야산. 수진 언니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거리가 대략 45km. 우리 속도로 치면 72시간. 제가 대답했습니다. 사흘 걸려. 저희는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동시에 출발하면 위험했습니다. 한 명이라도 적발되면 나머지도 위험해지니까요. 그래서 시간차를 두기로 했습니다. 나는 새벽 2시에 출발할게. 제가 말했습니다. 가장 먼저 가서 경로를 확인하고. 수진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나는 4시에. 2시간 뒤에. 나는 6시에. 영희가 말했습니다. 가장 늦게 출발해서 추격조를 막을게. 다음 날 저는 USB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2개의 USB였죠. 하나는 진짜, 하나는 가짜. 진짜 USB에는 19개 땅굴 좌표가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7개의 신규 좌표와 12개의 기존 좌표. 각 좌표마다 정밀한 설계도, 지질 구조, 진동 분석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가짜 USB에는 쓸모없는 지질 데이터를 넣었습니다. 만약 보위부에 걸리면 가짜를 내밀 생각이었죠. 진짜 USB는 AES 256 방식으로 암호화했습니다. 군사용 암호화 방식이었습니다. 암호 힌트는 한강의 기적을 만든 손들로 설정했습니다. 왜 그 힌트를 선택했냐고요? 제 아버지 이야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1940년생이셨습니다. 올해 만 84세시죠. 함경북도 청진 출신이셨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라나, 1960년대에는 남쪽이 더 가난했어. 그렇게 선전했거든. 우리가 더 잘 사는 줄 알았지. 아버지는 몰래 라디오를 듣는 분이셨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지만 진실을 알고 싶어 하셨죠. 그런데 1970년대부터 이상했어. 남쪽 라디오에서는 새마을 운동 이야기가 나오고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었다고 하고, 아버지는 신문 배달을 하시다가 중국 신문을 몰래 보신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한국의 경제성장 기사가 실려 있었답니다. 포항제철, 현대조선, 삼성전자.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난 기적이라고 쓰여 있더구나. 그때 알았어. 우리가 속았다는 걸. 저는 지금 70대가 된 남쪽의 어르신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그 기적을 만든 손들이었습니다. 보릿고개를 넘어 쌀밥을 먹게 됐고, 초가집에서 아파트로 이사 갔고, 맨발로 걷던 길에 자동차가 다니게 만든 분들. 그분들이 만든 나라를 이제 제가 지키려고 했습니다. USB는 방수 케이스에 넣었습니다. 충격방지 패드도 여러 겹 감았죠. 그리고 제 브래지어 안감에 꿰맸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가장 사적인 곳이야. 수진 언니가 옛날에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보위부 요원들도 여성의 속옷까지는 검사하지 못할 테니까요. 이제 가족과의 이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출장 간다고도 말할 수 없었죠. 혹시라도 수연이가 수상하게 여길까봐. 3월 10일 저녁, 평소처럼 저녁을 먹었습니다. 된장국과 강냉이밥,
반찬은 김치와 무조림. 수연이는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저 다음 달에 실습 나가요. 병원에서 직접 환자들 보는 거예요. 저는 대답하면서도 수연이의 얼굴을 계속 봤습니다. 눈에 담으려고 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일 수도 있으니까요. 수연아, 너 의사 되면 뭐 하고 싶어? 어린이 환자들을 치료하고 싶어요. 착한 아이들이잖아요.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착한 아이들이지. 남쪽의 아이들도 착하고 북쪽의 아이들도 착해. 그 아이들은 아무 잘못도 없어.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서랍 깊숙한 곳에 편지 한 통을 넣어뒀습니다. 수연에게. 엄마가 돌아오지 못하면 이 편지를 읽어라.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엄마는 옳은 일을 하러 간다. 생명을 구하러 간다. 그 중에는 너와 같은 딸들이 많아. 엄마를 이해해 주렴. 자유로운 곳에서 다시 만나자. 수연이가 잠든 후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미안해, 수연아. 엄마는 나쁜 엄마야. 너를 두고 떠나니까. 하지만 엄마는 더 많은 딸들을 구해야 해. 수진 언니도 비슷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3월 11일, 그녀는 아들 준혁이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17살 준혁이는 아버지를 잃은 후 말이 적어졌습니다. 준혁아, 힘들지? 수진 언니가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저 강해요. 수진 언니는 아들의 숙제 공책 사이에 작은 쪽지를 끼워뒀습니다. 준혁아, 자유는 공짜가 아니야. 누군가 지켜내야 해. 엄마가 너에게 자유를 선물할게. 자유로운 곳에서 숨죽이지 말고 살아. 엄마는 너를 꼭 데리러 올 거야. 영희는 72살 어머니와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기침이 심해지셨습니다. 엄마, 병원 가야 해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괜찮다, 영희야. 돈 아껴라. 내가 먹고 살아야지. 영희는 몰래 중국 약을 구해뒀습니다. 기침약과 영양제였죠.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부탁했습니다. 제가 출장 가는 동안 우리 엄마 좀 챙겨주세요. 이 약을 하루에 3번 드리고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어머니는 딸의 눈빛이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신 것 같았습니다. 영희야,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엄마. 그냥 엄마가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영희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울음이 터질 것 같았으니까요. 3월 11일 오후 저희는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탈출 경로를 다시 한번 확인했죠. 3호 땅굴 입구는 판문점에서 북쪽으로 8km. 공식적으로는 지질조사소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희는 지질조사 명목으로 접근할 계획이었습니다. 출발 시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미라는 3월 12일 새벽 2시, 수지는 4시, 영희는 6시. 합류 지점은 지하 20m, 표지석이 있는 곳. 비상신호는 손전등을 3번 깜빡이는 것. 만약 하나라도 도착 못하면? 영희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24시간을 기다려. 그 후에는 혼자라도 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희 모두 그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준비물을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물 1.5리터, 압축 식량, 손전등, 예비 배터리, 지질조사 장비 위장용, 그리고 USB. 저는 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USB가 불에 지어 안감에 꿰매져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모두 민간인 생명이야. 그리고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출발 12시간 전 3월 11일 오후 2시. 제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보이부인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수연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일찍 끝나서 왔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동시에 긴장했습니다. 제 방에는 이미 꾸려진 탈출 물품들이 있었거든요. 가방 안에 압축 식량, 지도, 손전등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저녁 만들어줄게. 밖에 나가 있어.
친구 만나고 와.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연이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을까요? 딸은 저를 잠시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그럼 6시에 올게요. 수연이가 나간 후 저는 방문을 잠그고 가방을 서랍 깊숙이 숨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거의 걸릴 뻔했어. 그 12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위기는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2024년 3월 12일 새벽 2시 17분. 저는 개성 외곽 지질조사소 뒷문에 서 있었습니다. 영하 5도의 추운 밤이었습니다. 제 입김이 하얗게 나왔죠. 공식 조사 장비로 위장한 가방을 메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3호 땅굴 비밀 입구까지는 3.2km였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켜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밑에 눈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제 심장 소리만 크게 들렸죠. 40분 후 저는 입구를 찾았습니다. 큰 바위 뒤에 숨겨진 철문이었습니다. 1978.10이라는 숫자가 녹슨문에 새겨져 있었죠. 저는 가방에서 절단기를 꺼냈습니다. 녹슨 자물쇠를 끊었습니다. 쇠가 끊어지는 둔탁한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철문을 열었습니다. 어둠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계단이 아래로 이어졌죠.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수연아, 엄마는 너를 위해. 그리고 남쪽의 모든 수연이들을 위해. 저는 어둠 속으로 내려갔습니다. 계단은 생각보다 가팔랐습니다. 벽을 짚으며 조심스럽게 내려갔죠. 공기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습기가 느껴졌습니다. 5분쯤 내려갔을 때 평평한 바닥에 도착했습니다. 갱도가 시작되는 지점이었습니다. 손전등으로 주변을 비췄습니다. 천장 높이는 1.6m 정도. 허리를 숙여야 했습니다. 48살의 몸이라 힘들었습니다. 무릎이 삐걱거렸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2시간을 걸었습니다. 첫 번째 표지를 발견했습니다. 20m 지점이라고 러시아어로 쓰여 있었죠. 소련 공병대가 남긴 표지였습니다. 저는 잠시 쉬며 물을 마셨습니다. 산소 농도를 확인했습니다. 18%. 정상은 21%입니다. 숨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갱도는 완만하게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벽을 만져봤습니다. 차갑고 거친 화강암이었습니다. 물방울이 천장에서 떨어졌습니다. 땅속 깊은 곳의 물이었죠.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손전등을 껐습니다.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아니, 물방울 소리였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공포와 안도가 동시에 왔죠. 출발 후 6시간 새벽 8시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제 다리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허리를 숙이고 걸어서 허리와 다리에 통증이 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수진 언니가 2시간 뒤에 출발했을 것이고 영희는 4시간 뒤에 출발했을 테니까요. 수진 언니는 저와 같은 시각 새벽 4시 정각에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경로를 선택했습니다. 지질학자로서의 직관이었죠. 메인갱도 대신 서측 지선을 택했습니다. 이쪽이 안반이 더 안정적이야. 수진 언니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지질 망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벽을 두드리며 확인했죠. 탁탁탁. 딱딱한 소리는 안전한 화강암이었습니다. 둔탁한 소리는 위험, 붕괴 가능성을 의미했습니다. 서측 지선은 더 좁았습니다. 어깨를 옆으로 비껴야 할 정도였죠. 45살의 몸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체력의 한계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수진 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3시간쯤 걸었을 때 수진 언니는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러시아어 표지판이었습니다. 위험 지하수 유입 구간. 그녀는 망설였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위험할 수 있어.
하지만 추격조는 메인 갱도만 확인할 거야. 수진 언니는 결정했습니다. 지하수 구간으로 가는 것이었죠. 모스크바에서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지하수는 안전한 길을 알려준다. 페트로프 교수님의 말씀이었죠. 물이 흐르는 곳은 출구로 이어진다는 의미였습니다. 물웅덩이가 나타났습니다. 수진 언니는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물이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이었죠.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걸었습니다. 아들 준혁이의 얼굴을 떠올리며 준혁아, 엄마는 너에게 자유를 줄 거야. 숨죽이지 않고 살 수 있는 곳. 아빠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수진 언니는 이를 악물고 전진했습니다. 영희는 가장 늦게 새벽 6시에 출발했습니다. 그녀의 역할은 달랐습니다. 최후방 어모. 추격조를 교란하는 것이었죠. 영희는 폭약 3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폭약을 동쪽 갱도 입구에 설치했습니다. 타이머를 8시간으로 맞췄습니다. 오후 2시에 터지도록. 두 번째 폭약은 북쪽 환기구에 설치했습니다. 타이머 16시간. 밤 10시에 터지도록. 세 번째는 서측 지선에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수진 언니가 간 곳은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곳이었죠. 타이머 24시간. 폭발은 작게, 소음은 크게. 영희는 중얼거렸습니다. 추격조가 폭발 소리를 듣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영희는 42살 세 사람 중 가장 어렸지만 가장 대담했습니다. 오빠가 탈북하다 총살당한 그 분노가 그녀를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성공한다. 엄마를 꼭 데려올 거야. 세 번째 폭약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타이머를 작동시켰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무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쪽이다. 발자국 발견. 추격조였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출동한 것이었습니다. 영희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방이 무거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뒤에서 흔들렸습니다. 거기 서라. 보위부 요원의 목소리였습니다. 거리가 점점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숨이 가빴지만 계속 뛰었습니다. 좁은 갱도에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벽을 짚고 일어났습니다. 제가 출발한 지 20시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합류 지점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파래졌습니다. 손가락 끝도 시퍼렇게 변했죠. 청색증이었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85% 이하로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죠. 저는 벽에 기대 앉았습니다. 여기서 죽는 건가?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오고 있었습니다. 미란 언니. 수진 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습니다. 수진 언니가 뛰어왔습니다. 언니, 괜찮아? 수진 언니는 급히 가방을 뒤졌습니다. 비상산소캔을 꺼냈습니다. 지질조사용으로 위장에 가져온 것이었죠. 저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깊게 호흡해. 산소가 폐로 들어왔습니다. 2분간 깊게 호흡했습니다.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입술의 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저는 겨우 말했습니다. 고마워. 수진 언니가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언니, 우리 해내는 거야. 두 사람은 그렇게 한동안 포옹했습니다. 절망에서 구원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30분쯤 쉬었을 때 뒤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쿵. 8시간 타이머가 터진 것이었습니다. 영희야. 저와 수진 언니는 동시에 말했습니다. 신호를 보낸 거야. 30분 후 또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였습니다. 여러 명이었죠. 추격조야. 수진 언니가 속삭였습니다. 거기 서라. 북한 보위부 요원들이었습니다. 4명이었습니다. 박미란, 김수진. 우리는 알고 있다. 투항하라. 리철민 소좌의 목소리였습니다.
저희는 어둠 속으로 후퇴했습니다. 좁은 틈새를 찾아 숨었습니다. 숨소리를 죽였습니다. 추격조가 저희 앞을 지나갔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벽을 훑었습니다. 저희는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또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쿵. 16시간 타이머였습니다. 천장이 흔들렸습니다. 돌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추격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후퇴, 후퇴. 그들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영희의 계획대로 작동한 것이었습니다. 폭발은 작았지만 효과는 컸습니다. 출발 후 48시간이 지났습니다. 저와 수진 언니는 합류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1978년 소련 공병대라고 새겨진 표지석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곳에서 영희를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오지 않았습니다. 불안했습니다. 혹시 수진 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기다려봐. 또 1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3번 깜빡였습니다. 영희의 신호였습니다. 영희야. 저희는 소리쳤습니다. 영희가 뛰어왔습니다. 하지만 다리를 절고 있었습니다. 발목을 삔 것 같아. 그녀는 고통스러워했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언니들 나왔어. 저희 3사람은 포옹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해냈어. 수진 언니가 말했습니다. 아직 아니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24시간 더 가야 해. 영희의 발목에 붕대를 감아줬습니다. 물과 식량을 나눠 먹었습니다. 각자의 이야기를 교환했습니다. 수연이는 편지 남겼어. 준혁이는 이웃에게 부탁했어. 어머니는 약을 사뒀어. 20분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출국까지 24시간. 이제 시간 문제인 것 같았지만 저희가 몰랐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추격조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출발 후 60시간째. 탈출까지 12시간이 남았습니다. 저희 3사람 모두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저는 저혈압 때문에 계속 어지러웠습니다. 수진 언니는 탈수 증상이 심했죠. 영희는 발목 통증이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서로 부축하며 전진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저희는 계속 이 말을 반복했습니다. 갱도가 점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상에 가까워진 것이었죠.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차갑지만 더 신선한 바람이 느껴졌습니다. 지상이 가까워. 영희가 작은 소리로 외쳤습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저희는 속도를 냈습니다. 영희는 다리가 아팠지만 악착같이 걸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국정원 본부 상황실에서는 비상작전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2024년 3월 15일 새벽 3시, 목련 회수작전이었습니다. 작전명은 북한의 국화인 목련에서 따온 것이었죠. 북쪽에서 온 이들을 구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박준서 차장이 작전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52살의 베테랑 요원이었죠. 정보 출처는? 한 참모가 물었습니다. 2주 전 중국 단둥을 통해 받은 암호 메시지입니다. 새송이 목련이 남쪽으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군 헬기 2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특수부대 12명이 파견되었습니다. 강민수 중령이 현장을 지휘했습니다. 38살의 엘리트 장교였습니다. GPS 좌표 확인. 박 차장이 말했습니다. 화면에 지도가 떴습니다. 예상 출구는 휴전선 남방 3.2km.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야산입니다. 기술팀이 보고했습니다. 지하 레이더로 갱도 위치를 탐지했습니다. 3명의 생체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박 차장이 강중령을 바라봤습니다. 중령, 반드시 살려서 모셔와라. 대한민국은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다. 강중령이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명령 받들겠습니다. 출발 후 70시간째.
저희는 출국까지 2시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위성통신기를 꺼냈습니다. 모스크바 시절 중국에서 몰래 구입한 것이었죠. 배터리를 확인했습니다. 5%. 한 번만 쓸 수 있었습니다. 안테나를 펼쳤습니다. 하늘을 향해 각도를 맞췄습니다. 암호 메시지를 입력했습니다. 새송이 목련 봄을 향해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1분을 기다렸습니다. 2분을 기다렸습니다. 아무 답이 없었습니다.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실패한 건가? 메시지가 안 간 건가? 수진 언니와 영희도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통신기가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글자가 떴습니다. 목련팀 수신 확인. 당신들을 기다립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받았어.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메시지가 왔습니다. 2시간 후 출구에서 만납니다. 암호 한강의 기적.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답 우리가 그 손들입니다. 통신이 종료됐습니다. 배터리가 0%가 됐죠.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연결됐으니까요. 남쪽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출구까지 1시간. 그런데 뒤에서 또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견했다. 추격조가 다시 따라잡은 것이었습니다. 리철민 소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박미란, 마지막 기회다. USB만 두고 가라. 딸 수연이를 생각해. 저는 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수연이. 제 딸. 19살 딸. 제가 남겨두고 온 딸.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 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우리는 더 많은 수연이들을 구하는 거야. 남쪽에 500만 명을. 그 말에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맞습니다. 한 명의 딸이 아니라 수많은 딸들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폭약이 1개 남았어. 영희가 말했습니다. 마지막 폭약이었죠. 그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언니들 먼저 가. 내가 시간을 벌게. 안 돼. 저와 수진 언니가 동시에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가는 거야.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들, USB가 중요해. 그게 500만 명을 구하는 거야. 나는 괜찮아. 그녀는 폭약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타이머를 5분으로 맞췄습니다. 빨리. 영희가 소리쳤습니다. 저희는 전력으로 뛰었습니다. 영희도 뒤따라 뛰었죠. 발목이 아팠지만 악착같이 뛰었습니다. 3분이 지났습니다. 출구가 보였습니다. 희미한 빛이었습니다. 2분 남았습니다. 사다리가 보였습니다. 저는 먼저 올라갔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수진 언니가 올라왔습니다. 30초. 영희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10초. 저희는 뚜껑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자유의 공기였습니다. 3사람 모두 밖으로 나왔습니다. 쿵. 뒤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출구가 무너졌습니다. 리철민의 마지막 외침이 들렸습니다. 박미란. 그 소리가 끊겼습니다. 야산 정상이었습니다. 2024년 3월 15일 새벽 5시 47분.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흙투성이로 쓰러졌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하지만 하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자유의 별이었습니다. 저 멀리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두두두. 헬기 소리였습니다. UH-60 블랙호크 2대가 나타났습니다. 착륙하면서 먼지가 폴폴 일었습니다. 군인들이 뛰어나왔습니다. 강민수 중령이 다가왔습니다. 목련팀이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강의 기적. 겨우 이 말을 했습니다. 강중령이 미소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그 손들입니다. 강중령이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눈물이 터졌습니다. 대한민국이 모시러 왔습니다. 그 말에 저희 3사람 모두 동시에 울었습니다.
수진 언니가 울었습니다. 영희가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의무병이 달려왔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워줬습니다. 수액을 꽂았습니다. 따뜻한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얼마나 따뜻한지 20년 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헬기에 탑승했습니다. 이륙했습니다. 땅이 멀어졌습니다. 북쪽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남쪽이 보였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 살아있는 도시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더 큰 세상을 주고 올게. 헬기는 서울 근교 안가옥으로 향했습니다. 비행시간 40분. 저희는 그 시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봤습니다. 남쪽의 풍경을, 불빛으로 가득한 도시를, 자유로운 땅을, 서울 근교 안가옥. 오후 2시. 저희는 병원 검진을 마치고 도착했습니다. 탈수, 저체온증, 영양실조. 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방 3개짜리 아파트였습니다. 여기가 아파트? 영희가 물었습니다. 깨끗한 침대가 있었습니다. 따뜻한 온돌이 있었습니다. 화장실에는 온수가 나왔습니다. 냉장고에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저희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말했습니다. 편히 쉬세요. 저녁 식사를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오후 6시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된장찌개, 흰 쌀밥, 김치, 계란말이, 생선구이. 저는 밥 한 술을 떴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쌀밥이야. 20년 만에 먹어보는 흰 쌀밥이었습니다. 수진 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도 곧 이런 밥 먹게 할 거야. 영희가 덧붙였습니다. 엄마도. 식사 후 거실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유로운 뉴스였습니다. 아나운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와, 이게 진짜 뉴스구나. 저희는 감탄했습니다. 저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USB가 아직 불에 지어 안감에 있었습니다. 이제 이걸 전달해야 해. 500만 명을 구하기 위해. 하지만 그날은 쉬기로 했습니다. 72시간의 사투 끝에 저희는 처음으로 마음 놓고 잠들 수 있었습니다. 3월 20일 국정원 본부 비밀회의실. 저는 USB를 박준서 차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19개 좌표. 7개는 신규이고 12개는 기존 땅굴입니다. 차장이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감사합니다. 기술팀이 USB를 해독했습니다.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AES-256 암호화는 쉽지 않았죠. 하지만 힌트 한강의 기적을 만든 손들로 해독에 성공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지도가 떴습니다. 19개의 빨간 점이 찍혔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좌표 1번. 서울 은평구 신사초등학교입니다. 화면이 확대됐습니다. 급식실 지하 1.8m. 점심시간 12시 반부터 1시 반까지 평균 520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연령은 7살에서 13살. 만약 붕괴되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좌표 2번. 서울 종로구 청운경로당입니다. 건물 지하 2.1m. 이용시간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평균 180명의 어르신이 계십니다. 연령은 65살에서 85살입니다. 한 참모가 말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과 같은 세대시네요. 70대 장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세대를 겨냥한 거구만. 좌표 3번. 서울 강남구 선릉역 환승통로입니다. 지하 3.2m. 출퇴근 시간대에는 시간당 15,000명이 지나갑니다. 서울 지하철의 혈맥을 끊는 것이죠. 좌표 4번. 인천 부평구 부평시장입니다.
지하 상가 아래 2.5m. 주말 평균 5,000명이 장을 봅니다. 서민들의 생계터전입니다. 좌표 5번.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 주차장입니다. 지하 2.8m. 입원 환자가 3,200명입니다. 중환자실 바로 위입니다. 가장 약한 사람들을 겨냥한 겁니다. 좌표 6번. 경기 성남시 분당 아파트 단지입니다. 5,000세대가 삽니다. 지하 주차장 2.3m 아래입니다. 새벽 시간대 붕괴 시 대참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좌표 7번.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입니다. 본회의장 바로 아래 3.5m입니다. 민주주의의 심장을 겨냥한 것입니다. 박 차장이 물었습니다. 총 예상 피해는?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땅굴로 인한 직접 사상자는 5만 명 이상입니다. 추후에 있는 2차 공격으로 인한 피해는? 교통마비, 사회 혼란, 공포 확산을 고려하면 500만 명 이상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박 차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박미란 씨, 김수진 씨, 이영애 씨. 여러분이 500만 명을 구했습니다. 2024년 3월 25일부터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땅굴 봉쇄 작전. 군, 국정원, 국토부가 합동으로 움직였습니다. 7개 지점에서 동시에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24시간 비밀 작업이었죠. 고강도 콘크리트를 주입했습니다. 철근 그물망을 설치했습니다. 지하 센서망을 구축했습니다.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미세 진동 감지 시스템도 설치했습니다. 0.1Hz 단위까지 감지할 수 있었죠. 저희 세 사람은 직접 자문했습니다. 여기가 약점이에요. 제가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이렇게 보강해야 합니다. 수진 언니가 설명했습니다. 이 각도로 철근을 박아야 합니다. 영희가 덧붙였습니다. 5월 3일 7개 지점 모두 무력화가 완료됐습니다.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참석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감사패가 수여됐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자부심도 느꼈습니다. 20년간 죽음의 선을 그었던 제가 이제는 생명의 선을 그은 것입니다. 12개 기존 좌표도 처리됐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1호에서 4호 땅굴 외에 미발견 땅굴이 8개 더 있었습니다. 저희가 설계에 참여했던 것들이었죠. 경기 파주 2곳, 강원 철원 3곳, 경기 연천 2곳, 인천 강화 1곳. 군사적 목적 시설들이었습니다. 이것도 모두 무력화됐습니다. 2024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휴전선의 평화. 70대 어르신들이 지켜온 그 평화를 우리가 이어가는 거야. 저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방부 지하시설 자문위원이 됐습니다. 이화여대 지질학과에서 초빙 교수 제의도 받았습니다. 서울의 작은 빌라에서 살기 시작했죠. 매일 아침 한강을 산책했습니다. 땅 위의 삶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저는 매일 아침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수연이가 보고 싶었습니다. 딸은 아직 북한에 있었으니까요. 국정원에서 통로를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1년 안에 데려올 수 있을 겁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수연아,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꼭 데리러 갈게. 수진 언니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지질 센서 개발 연구원으로 일했습니다. 아들 준혁이 탈북 준비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중국 브로커와 접촉했죠. 내년 봄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진 언니는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교회에 다녔습니다. 자유롭게 믿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수진 언니는 성경책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종교의 자유. 당연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영희는 건설안전 컨설턴트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어머니를 탈북시켰습니다. 2024년 7월 72살 어머니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도착장에서 영희는 어머니를 껴안고 통곡했습니다. 엄마, 이제 따뜻한 곳에서 사세요. 어머니도 울었습니다. 영희야, 고생했다. 저와 수진 언니도 함께 울었습니다. 영희는 어머니와 함께 서울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경로당 봉사활동도 했습니다. 우리가 구한 그 어르신들과 함께 있고 싶어요. 영희는 말했습니다. 2025년 3월 15일, 탈북 1주년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특별기가 도착했습니다. 제 딸 수연이가 내렸습니다. 20살이 된 딸이었습니다. 수진 언니의 아들 준혁이도 함께였습니다. 18살이 됐죠. 수연아. 저는 달려가 딸을 껴안았습니다. 엄마. 수연이도 저를 껴안았습니다. 1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수진 언니도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준혁아. 엄마.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했던 말이 맞았어요. 자유는 정말 소중한 거예요. 수진 언니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희의 어머니도 함께 계셨습니다. 다들 고생했어. 어머니가 저희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6명이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공항 로비에서였습니다. 뒤로 웰컴 투 코리어 글씨가 보였습니다. 2025년 광복절 기념식 세종문화회관 특별공로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저희 3사람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관객석이 가득했습니다. 70대에서 80대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20년간 땅속에 죽음의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이 향하는 곳에 누가 있는지 깨달았을 때 저희는 선택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70대, 80대 어르신 여러분. 여러분은 잿더미에서 이 나라를 일으켰습니다. 보릿고개를 넘어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2경제대국을 만들었습니다. 그 손으로 지은 나라가 저희 3사람을 구했습니다. 그 나라가 500만 명을 지켰습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 하나하나가 오늘 우리의 자유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자유를 지키겠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이 땅 위에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남은 생을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5분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많은 어르신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80살 할아버지가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저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손녀들을 지켜줘서.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제가 감사합니다. 서울 하늘. 카메라가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은평구 신사초등학교. 점심시간. 아이들이 급식실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종로구 청운경로당. 어르신들이 바둑을 두고 계셨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강남역 환승통로.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일상이었습니다. 그 일상 아래 땅속 2m에서 3m 지점. 단단히 봉쇄된 콘크리트가 있었습니다. 센서들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안전. 지켜진 평화. 땅속의 선이 사람을 향할 때 그것은 무기가 됩니다. 하지만 그 선이 사람을 지킬 때 그것은 희망이 됩니다. 3명의 여성이 선택했습니다. 무기 대신 희망을, 죽음 대신 생명을. 그리고 500만 명이 그 선택 덕분에 오늘도 평범한 하루를 살아갑니다. 모르는 채로. 하지만 그것이 진짜 평화입니다. 여러분이 만든 대한민국이 그 평화를 지켰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으로 동참해주세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들을 또 소개하겠습니다.